네, 받으셨겠죠?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앤니코 모레티의 책의 6장, 7장을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업이라는 번역보다는 일자리의 지리학이 정도가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사례들을 많이 모아놓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례들 뺀다고 뺐는데 그래도 좋은 사례들은 남겨뒀으니까 잘 나중에 써먹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시가 매력적일 수 있는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도시들이 당연히 혁신단지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서울시도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저도 많이 들었었지만 좋은 대학을 유치하면은 혁신적인 단지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생명공학의 사례를 드는데 보스턴, 케임브리지나 샌프란시스코 많은 지역이나 샌디에고 같은 곳에서 생명공학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단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에는 우연히도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하버드랑 MIT가 있고 스탠포드랑 버클리랑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접근들이 지극히 사후합리화인 거고, 실제로 생명공학에 뛰어난 대학들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산재되어 있었던 대학들 중에 이 대학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이 아니면 혁신단지 탄생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인데, 학문 스타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스타를 데리고 와라라는 건데, 주커랑 다비의 연구를 예시로 듭니다. 실제로 레퍼런스를 가서 보시면 되게 많은 연구들이, 이 두 학자가 되게 많은 연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생명공학 혁신단지의 탄생은 특정 하위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던 학문적 스타가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타가, 그 연구자가 벤처 캐피탈이랑 얼마나 접근을 잘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리고 우수 대학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부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혁신단지의 그래서 이 스타가 있으면 혁신단지가 생겨나고 말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신생기업이 생기고 사라지고 성공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스타가 가지는 힘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업 근무자들이 그 스타 학문 연구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때 지식 전파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연구자가 직접 설립을 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직접 기업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들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산업이 이렇게 융성하게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케임브리지,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스타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학문적 스타가 살았던 지역은 미국 어느 도시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세 개 도시에는 유전자 배열 순서를 연구하는 최고의 논문을 펴낸 연구자들이 있었대요. 누구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명공학의 혁신단지가 생겨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마련이 되었었던 거고, 계속해서 인재를 유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항구나 자원 같은 것과의 근접성이 중요한 제조업 분야랑은 다르게 특히 첨단 기술 단지는 스타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것에 대한 사례들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남겨두었는데, LA가 어떻게 해서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계기는 국가의 탄생을 제작했던 그리피스한테 있다. 그리피스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을 했고, 국가의 탄생을 제작을 했고, 그게 또 5배 이상의 흥행 수익을 내게 되면서 원래 영화 산업 종사자들이 다 뉴욕에 있었는데 전부 다 LA로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사례가 실리콘밸리인데, 원래는 과일 재배 정도나 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당시에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던 전설적인 연구자인 윌리엄 쇼클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 쇼클리의 제자의 일부가 직접 회로를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냥 날씨 좋은 곳에 그 스타가 갔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창업이 일어나고 기술 발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가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두 번째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공급은 근로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것은 고용주,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세금 우대 정책 같은 걸로 법인세 인하 같은 것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공급 측면 접근에 대해서는 엔리코 모레티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요. 흔히들 오해를 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측면 접근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쿨한 도시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쿨한 곳에 살더라. 그래서 좀 더 창의적 계층의 유입을 위해서 문화 공간을 대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과성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쿨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경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경제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역인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산타바바라를 봐라, 날씨가 이렇게나 좋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냐 라는 거랑,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SOC가 정말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베를린을 가난하지만 재밌는 베를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지는 않은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대학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대학은 분명히 혁신단지 조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연구가 왜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구가 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지식을 전파시키는데도 마찬가지고, 대학 자체가 고임금 노동자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학만으로 혁신단지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이미 세상에는 정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혁신단지가 일단 만약에 형성이 되면, 그러면 대학이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혁신단지는 혁신단지대로 다른 촉매를 찾아서 그 일종의 티핑 포인트를 넘길 수 있을 만큼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법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인데, 엔리코 모레티는 좀 조심스럽게 이것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적인 지원 전략인데요. 도시를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고용주랑 서비스 업체랑 송년 근로자를 대대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정책이 그래서 진짜로 100이면 100 성공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이 성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금융사업, 그리고 대만은 반도체나 바이오, 이스라엘은 국방 등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마 한국도 어느 정도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접근들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훌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페이지에 보시면 프리몬트 사례를 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제조업이 이 지역에서 쇠락하게 되자 테슬라 같은 에너지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들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자였던 솔린드라, 당시 프리몬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솔린드라가 파산하면서 이게 도시의 공적 보조금이 신통치 않구나라고 하는 사례를 교훈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전에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청정에너지 분야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좀 과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일단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반을 좀 닦아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소생할 것만 같은 기미들이 보인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한번 망했어도 다시 굴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있었던 개발진흥지구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는 특이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왜냐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진흥 정책은 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수준 인상에 성공했던 되게 훌륭한 정책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트로이트나 애틀란타나 뉴욕 같은 굉장히 SOC가 낮고 그리고 경제 불평등이 심한 그런 도시들을 선택을 해서 고용 촉진 지원금, 재개발 기금 같은 것들을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이 예산으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업 지원, SOC 투자 등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일자리가 한 15% 정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원인으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했고 공동체 이득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나왔고 고실업 지역의 주민들을 겨냥해서 다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방해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이 이외에 다른 성공 요인이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6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7장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모든 책의 맨 마지막에 교육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적 자본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의 세기에 미국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에 미국이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즉각적인 만족과 신속한 결과만을 중시해왔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는 회피해온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구와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로 볼 때 충분히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다른 국가에 비했을 때 충분히 투자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수준에 비해서 투자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더 많은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지식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이득이 다른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효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제가 벌어들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시장 실패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R&D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의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주식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외부 효과이고 그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베네핏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장 실패고 이 시장 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정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R&D 투자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더 많은 R&D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경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미국의 표이고요. 25세에서 60세 전일 근무자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력별로 남성의 시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대학원 이상인 고숙련 노동자들은 1980년대에 비해서 1910년대에 32%를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44% 수준이거든요. 50%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 70%가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학 진학률이 낮은 상황인 건데 학사 학위에 대한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수익률이 15%래요. 미국 수준인 거죠.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 수익률이 한 15% 정도가 나는데 이건 웬만한 적금이나 웬만한 투자보다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에 안 가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학 교육을 위한 돈이 없고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지역에 고립되고 그러니까
보통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갈 동기를 쉽게 얻게 되는데 할렘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에 갈 동기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졸자로 가게 된다고 해도 생활비가 워낙에 높아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거 비용 같은 것들이 특히나 높아서 불평등이 심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교육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화학공학, 미생물학 같은 특정한 종류의 대졸자를 배출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히나 수학, 과학 분야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는 자생적으로는 충분하게 많은 고숙련 노동자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단점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면 장점은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능력인데 지금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미국의 최대 큰 장점이다. 자국민을 교육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기량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보상을 하는 국가다. 사실 저의 주변에도 미국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연봉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량 있는 이민자에게 보상하는 국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정 도시는 고학력 이민자를 유치를 하나 특정 도시는 무학 이민자,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한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도시별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이민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주가 특허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학력 이주민을 유치하고 있는 주는 특허 수가 높고 그리고 그만큼 또 지식 기반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겠죠. 외국 태생의 대졸자 수가 1%가 증가하면 인구 대비 특허가 9에서 18%가 증가한대요. 엄청난 승수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민자를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민자를 받을지가 중요하다. 라면서 저희한테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고숙련 이민자는 저숙련 미국인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한다. 그래서 고숙련 이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의 투자가 또 마찬가지로 촉진되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일종의 가려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인 것이고요.